지난 1997년 중국의 조롱지 부총리는 산업시찰 도중 경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산 손톱깎이의 품질을 극찬했다. 그것은 경제대국 중국의 자기 반성이자 한국의 높은 기술력에 대한 찬사였다. 13억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명품으로 자리 잡은 것은 물론 전 세계 55개국에 수출되며 기술 한국의 자존심을 세운 37. 미군용 드럼통을 뜯어 손톱깎이를 만들던 회사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기술로 세계를 제패한 신화. 37의 도전과 열정의 기록을 들여다보자. 충남 천안의 37 본사. 직원 수 130명에 불과한 중소기업이지만 이곳은 세계 손톱깎이 생산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그 성공 신화를 진두지휘해온 인물이 창업자 고 김형규다. 쓰리세븐이 손톱깎이 시장에 뛰어든 건 1960년대 중반이었다. 저희 전임 회장님께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일부 갖다 놓고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손톱깎이가 의외로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만드는 데가 없었고 손톱깎이를 잘만 만들면 물건을 좀 많이 팔 수 있고 또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변변한 설비나 자재도 없이 미군용 드럼통을 잘라서 만들었던 당시 손톱깎이는 손톱뜯기라고 불릴 정도로 조악한 것이었다. 당시 세계 손톱깎이 시장의 1인자는 미국 바세트사에서 만든 트림이었다. 누가 봐도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 그러나 김영규는 언젠가 반드시 트림을 꺾고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거듭했다. 그 결과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수출에 성공했다. 실제적으로 독일에서나 일본에서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만들고 일반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다양한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런 제품을 만들다 보니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요에 부합하게 됐고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미국에 수출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통보가 날아온다. 김형규 회장은 그 길로 미국으로 날아갔다. 바이어가 보여준 물건에는 흰색의 이물질이 묻어 있었다. 손톱깎이를 포장하는 데 사용했던 가죽이 화학재료와 반응을 일으켜 생긴 것이었다. 컨테이너를 갖고서 물건을 수출하게 됩니다. 근데 적도 지방을 지날 때 컨테이너 내부 온도가 60에서 7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정도 올라갔을 때 열과 지갑과 손톱깎이가 결합이 돼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지갑 부분이 곰팡이가 쓰는 것이 생겼던 거죠. 손으로 닦여지긴 했지만 어렵게 개척한 미국 진출이 이대로 막혀버릴지도 모르는 위기였다. 김영규 회장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하자 물품을 전량 소각했다. 손실액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했다. 재활용도 가능한 제품이었지만 수출 기업에겐 신용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게 김영규 회장의 믿음이었다. 전 제품 10만 개 이상의 제품을 전부 다 폐기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물건 하나를 만들면서 고객의 손에 안 좋은 물건이 나갔을 경우에 파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브랜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체 물건을 다 폐기하게 되었죠. 이후로 김영규 회장은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손톱깎이의 생명은 날이다. 37은 이 날의 길이에 주목했다. 트림을 포함한 기존의 외국 제품들은 아래 위 날이 정확히 맞물리도록 제작해왔다. 그러나 37은 아랫날의 길이를 0.02mm 길게 제작하는 기법을 도입해
날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손톱깎이 구주상 위날 아랫날 0.02mm를 받칠 수 있는 기술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0.02mm의 그 노하우는 또 뭐가 있느냐면 칼을 쓸 때 직선으로 썼을 때하고 잘린 부분이 거칠거든요. 사선으로 썼을 때하고 지스듬이라는 말은 손톱이 그 깔끔하게 거칠지 않게 깎이는 그 원리가 됩니다. 아래 윗날이 정확히 맞닿을 경우엔 마찰로 인해 날이 쉽게 무뎌질 뿐만 아니라 손톱의 단면이 거칠다. 그러나 윗날을 약간 짧게 하면 깎인 면이 손톱 안쪽에 자리하면서 매끄럽게 잘리게 된다. 0.02mm의 미세한 차이가 만들어낸 기술의 진보. 그러나 두 날이 맞물려 있던 제품에 익숙해 있던 해외 바이어로서는 아랫날이 조금 더 긴 3-7의 제품을 불량품 취급했다. 전부 날이 안 맞는다, 불량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직접 손톱을 깎아 보이면서 그 사람들의 설명을 했고 본인들이 직접 사용하다 보니까 그 제품이 훨씬 좋다는 것을 본인들이 느끼게 되었던 거죠. 손톱 깎기 날의 범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기술은 바로 열처리다. 섭씨 약 800도의 고온에서 탄소와 질소를 투입시키는 열처리 공정은 날의 내구성과 탄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다. 손톱 깎기 전용 설비가 전무했던 시절, 균일한 폼질의 열처리 공정 설비를 만들기 위해 밤낮 없는 연구가 계속됐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제일 문제됐던 부분들이 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손톱깎이가 부러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고, 강도를 맞추다 보니까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주저앉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문제는 적정 강도였다. 적정 강도를 넘어서면 철은 부러지고 낮으면 휘어진다. 최적의 경도를 얻어내기 위한 피나는 노력. 거듭되는 실험 속에 1년이 더 흘렀다. 그리고 최적의 강도가 나왔다. 성공이었다. 회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외국 수준을 다 따라갈 수 있는 그 열처리 기술이 저희들이 이제 개발했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얻었던 거죠.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세계 최강의 날. 기초 지식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였다. 직접 찾아낸 3-7의 기술은 KS나 큐마크의 기준을 만드는 대한민국 손톱깎이의 표준 교과서가 된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우수해도 단가가 낮은 손톱깎이 하나로 매출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초반까지 3-7이 생산한 제품은 손톱깎이 한 가지였다. 이로 인해 남는 이유는 고작 몇백 원에 불과했다. 좀 더 단가가 높은 제품이 절실했다. 그러던 중 독일의 한 제품이 눈에 들어왔다. 여러 가지 손톱 손질 제품으로 구성된 고가의 세트 제품이었다. 독일에서는 부모가 그 자식한테 결혼을 할 때 매니큐어 세트를 하나씩 주는 경우가, 선물로서 주는 경우가 전통으로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래가 돼서 값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개발을 시켰고 같이 협력을 해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게 됐던 거죠. 3-7과 손잡은 미국의 베이츠사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한 손톱 손질 세트 100만 개를 주문했다. 단일 주문으로는 최대 기록이었다. 그러나 납기 기간은 단 3달뿐이었다. 주문량을 맞추는 건 도박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하지만 김영규는 주문을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사무실은 비어 있었다. 회사의 사운이 달린 일에 사무직과 생산직이 따로 없었고, 공장은 석 달 내내 2교대, 3교대로 24시간 가동됐다. 실질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하는 것은 한여름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 공장에 냉방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 직원들이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퉁 벗고서 일을 하고 밤새워서 일하고 아침에 잠깐 2시간, 3시간 눈 붙이고 출고가 임박한 9월 말 공장에서는 완성품이 끝없이 실려 나왔다. 물건이 떠나는 그 순간에는 전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 기차가 나가는 것을 보고 트럭 나가는 걸 보고 컨테이너 나가는 것을 다 내보내고 나는데 모든 직원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대중적인 손톱 손질 세트. 크리스마스 시즌을 노린 37의 예상은 적중했다. 저렴하면서도 새로운 제품을 찾고 있던 미국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것이다. 이후 37은 세계 최대의 슈퍼마켓 체인 월마트까지 진입하면서 트림 등 굴지의 미국산 손톱깎이가 장악하고 있던 시장을 빠른 속도로 점유해 나가기 시작했다. 월마트를 입점하고 난 후부터는 다른 나라에서도 저희가 월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백화점에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런 것만이라도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저희가 마케팅을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진출 15년 만에 점유율 78%의 기록으로 37은 미국 시장의 정상에 우뚝 섰다. H는 미국 안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아예 폐쇄하고 37에게 일임했다. 기술력을 자신하던 미국의 아성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승리였다. 미국에 수출한 제품 대부분이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OEM 방식으로서 물건을 생산하다 보니까 바이어가 원하는 대로 물건을 만들다 보니 저희들이 원하는 품질 아니면 가격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우리 브랜드로서 물건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전 세계에 저희 제품의 상표 등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얼굴로 진검승부를 펼치겠다고 결심한 김영규 회장은 1998년 3월 미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출원한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1995년 3월) 미국의 항공기 제작 회사 보잉으로부터 편지 한 장이 날아왔다. 37이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려면 로열티를 지급하란 통보였다. 1990년 미국의 항공사인 보잉이 보잉 777기의 출항에 대비해 일찌감치 상표 등록을 해놨던 것이다. 하지만 37은 로열티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보잉은 즉각 소송을 제기해왔다. 싸움은 승산이 없어 보였다. 보잉은 37보다 연간 매출이 1,500배나 많았고 종업원 수도 10만 명을 보유한 거대 기업이었다.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던 셈. 그러나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저희 나라는 먼저 선출원주의입니다. 상표가 먼저 등록이 돼 있어 출원을 해서 등록이 되면 그 사람이 우선을 것 같는데 미국은 선사용주의입니다. 먼저 사용한 사람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보잉보다 37이란 상표를 먼저 썼다는 증거만 찾으면 승산이 있었다. 수소문 끝에 업무팀은 증빙 서류를 찾아냈다. 거기엔 37이란 상표가 분명히 남아있었다. 저희들이 37 브랜드로서 수출을 한 근거가 미국 내 세관에 남아있었던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저희가 먼저 사용해왔다는 것을 인정을 받은 것이었죠. 전세는 역전되고 있었다. 4년간의 분쟁 끝에 보잉사는 상표의 공동 사용이란 조건으로 37 앞에 무릎을 꿇었다. 37의 놀라운 승리는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국의 자존심을 선포한 일대 사건으로 기록됐다. 만약에 로열티를 줬다면은 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브랜드 자체를 좀 지켜서 37 하면 그게 손톱깎이 관련된 넘버원이다 이런 어떤 브랜드 가치 관련된 부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쓰리세븐이 소송까지 감수하면서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얼굴 브랜드였다. 우리 브랜드로서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팔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쓰리세븐의 물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데 첫 번째 단추가 끼워졌다고 생각하고 자체 브랜드로서 전 세계를 한번 석권해보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직원들의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서 서로 얼싸안고 앞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승소 후 김영규는 새로운 전장을 찾아 나섰다. 1992년 한중 수교를 맺은 중국이었다. 13억 인구의 드넓은 대륙. 중국은 우리의 브랜드로 승부를 걸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다. 세계 최대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중국. 쓰리세븐이 중국에 첫 발을 내디딘 1994년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장 조사와 전략의 수립이었다. 중국 시장 공략 1단계는 디자인과 폼질의 승부였다. 중국 제품에서는 볼 수 없는 고품격 이미지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쓰리세븐은 가죽 지갑 형태의 기존 세트 포장을 과감히 바꾸고 보리병 모양 등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색상과 디자인을 고려해 외관을 다양하게 개발했다. 2단계는 소비자의 확보였다. 쓰리세븐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도우미들을 활용해 소비자들의 손톱을 직접 다듬어주고 무료로 손톱깎이를 나눠주는 행사를 기획했다.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상당히 그 많은 그 반응을 얻었고요. 전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저희 그 손톱깎이 제품을 선물로 줬을 경우에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뭐 마비가 될 정도로 저희가 전시회를 못할 정도로 거의 그 정도의 그 반응이 아주 뜨거웠었습니다. 쓰리세븐의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 지사에는 쓰리세븐의 판권을 얻기 위해 모인 중국 상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 교란과 덤핑을 막기 위해서는 아무에게나 판매상을 맡길 수는 없었다. 물건을 갖다가 돈을 남기고 팔아야겠다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덤핑, 그 가격 할인과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 제품의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권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개별적으로 줘본 적은 없었습니다. 유명세에는 부작용이 뒤따르기 마련. 쓰리세븐 제품이 없어서 못 판다는 소문이 나면서 불법 복제 제품들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중국 시장을 EU, 그다음에 남병, 무안 이런 정도의 시장을 좀 둘러봤어요. 도매 시장들을. 근데 저희 브랜드를 달고 있는 제품들의 약 90% 이상이 모조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장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그때부터 이제 모조품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중국으로 급파된 현 쓰리세븐 대표 김상목은 중국 공안과 함께 복제품 단속에 나섰다. 공안과 함께 도착한 시위각의 한 공장에서는 쓰리세븐의 복제품이 쏟아져 나왔다. 김상목은 복제품으로 유통될 제품을 전량 구입해 수거한 뒤 불태워버렸다. 이 사건은 웨이하이 뉴스의 톱으로 다뤄졌다. 모조품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다시 공매에 붙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매에 붙이면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을 다시 사갖고 가서 1년 후에 되면 그 물건이 다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공매에 나오는 물건을 저희가 직접 사서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못 쓰는 물건으로 만드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쓰리세븐은 고가의 명품 시장으로 판매망을 바꿔나갔다. 판매 부스는 세계적인 명품이 즐비한 매장 1층에 마련됐다. 쓰리세븐의 손톱깎이 역시 명품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현재 입점한 백화점의 입점 수가 한 1000여 개 정도에 지금 현재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트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한 10,000여 개
편의점에 입점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시장까지 진출하며 탄탄대로를 걷던 37. 그런데 또 한 번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쳤다. 2008년 1월 창업주 김영규 회장이 작고하면서 회사는 충격에 빠졌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암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던 바이오 제약회사 크레아젠을 인수하면서 연구원과 임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이 문제였다. 크레아젠이라는 그 바이오 회사 쪽에 저희 회사하고 합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라고 연구원들한테 무상으로 증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부분이 상속으로 넘어왔어요. 당시 법에는 증여자가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가 상속이 돼 상속세를 내야 했다. 상속세는 150억 원이 넘었다. 여러 사람이 조금씩 받았기 때문에 세율 자체가 10%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상속인들한테 부담이 됐을 때는 상속세로 넘어가서 세율 10%가 50% 세율로 바뀌다 보니까 양도세와 상속세의 최고 세율의 차이만큼을 40%의 차액에 대한 부분들을 상속인들이 전부 부담하게 돼서 그 부분을 부담하게 됐던 거죠.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가족은 회사 지분을 내놨고 중해홀딩스의 차회사 중해신약에 합병됐다. 그러나 중해홀딩스의 관심사는 크레아젠의 암세포 치료제일 뿐 손톱깎이가 아니었다. 결국 크레아젠만 중해홀딩스에 합병되고 37은 도로 매물로 나왔다. 애써 일궈놓은 회사를 그렇게 놓아버릴 수는 없었다. 김영규 회장의 가족은 상속세를 내고 남은 돈을 모아 37을 다시 인수하고 흔들리던 회사를 출연했다. 바이어들이 회사를 운영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많은 그 우려와 근심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바이어들을 설득하고 앞으로도 이런 계속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그 경영주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다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37은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내실을 다져나갔다. 노인들을 위해 개발한 이 발톱깎이는 길고 폭이 넓다. 일반 발톱깎이는 위 아랫날 사이의 폭이 2.7mm인데 이 제품은 4mm나 된다. 발톱이 퇴화하면서 일반 제품으로 깎을 수 없을 만큼 두꺼워진 발톱을 가진 고령자에게 요긴하다. 또 개인 위생을 고려해 날의 교체가 가능한 손톱깎이도 내놨다. 몸체만 비치를 하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날체를 4개 정도 포함해서 각자 가족 구성원이 사용할 때마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제품입니다. 손발톱 무좀과 같은 질병은 전염이 매우 쉽다. 하지만 날을 교체해가며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감염의 위험은 현저히 줄어든다. 개인들이 그 위생에 대해서 관념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37은 지금도 세계 시장 점유율 35%를 차지하며 여전히 건실함을 자랑하고 있다. 곰질과 신용을 목숨처럼 생각했던 40여 년의 시간. 가슴 한가운데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새긴 37의 손톱깎이는 세계 최대 시장 미국과 중국의 수출 한국의 자부심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새로운 신화를 쓰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인도가 됐던 아프리카 됐던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아직도 손톱깎이를 사용하지 않고 가위나 칼로서 손톱을 깎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나라들도 전부 손톱깎이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소비자들이 저희 제품을 갖고서 진짜 아름다운 손톱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기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